오늘은 제가 주말에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듣게 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황당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건강보험료를 13만 원 정도를 내다가 갑자기 66만 원을 내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 가입자의 이야기가 아닌 개인 사업을 하는 지역 가입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들은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친구가 하는 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2018년 이전까지는 과외와 함께 알바를 하며 지내다가 2018년부터 다단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두 가지의 실수를 함으로써 갑자기 66만 원이라는 예측하지 못하는 돈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종합소득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이유는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 칠판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를 적어놨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2021년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를 기준으로 현재 내고 계신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에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죠.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2019년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내시게 되는데 이거는 2019년 소득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때 신고하신 종합소득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강보험료에 적용이 되느냐? 그것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2021년 현재 내고 계신 건강보험료는 2019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냐에 따라 책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돈을 많이 못 벌었어도 2019년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2021년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돈도 별로 못 버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올랐지?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건강보험료를 계속 많이 내야 하나? 그런 분들을 위해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건보료가 많이 오르신 분들은 7월 달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시면은 11월까지 많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6월 건강보험료부터 조정받아서 낮은 금액으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친구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친구는 2020년 4월쯤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앞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8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신고는 원래 기한인 5월 말까지 하고 납부 기한만 8월 말까지 연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2020년 다들 힘들었으니 신고는 일단 하고 돈은 나중에 납부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 친구는 바보같이 그 문구를 대충 보고는 신고, 납부 둘 다 8월 말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기한 후 신고자가 되었고 가산세를 물게 되었죠. 물론 그 친구가 실수한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문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 기간만 연장을 해주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식의 문구요. 실제로 세무서 직원과 얘기를 해보니 작년에는 제 친구 같은 실수를 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힘들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제 친구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고 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가산세만 내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것과는 뭔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만 몇 번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금액도 아주 적게 나오거나 환급을 항상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 친구는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죠. 먼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영업처럼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한 해에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에 2,400만 원보다 적게 벌었으면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한 해에 2,400만 원을 넘게 벌었으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순 경비율이 적용된 분은 혜택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 자동으로 80%까지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벌면 경비를 쓰잖아요. 재료값이나 자동차 연료비 같은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으면 200만 원만 세금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 경비율은 경비 처리를 9.7%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거의 안 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준 경비율이 적용이 되신 분은 경비 처리를 하시려면 스스로 장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순 경비율은 아주 세금 신고하는데 아주 간편하겠죠. 하지만 기준 경비율은 스스로 장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귀찮은 점이 있지만 뭐 간편 장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숙해지면은 그것도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친구가 한 실수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는 2년 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에 내가 2,400만 원 이상을 벌었으면은 2020년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제 친구는 계속 돈을 못 벌다가 다단계를 시작하면서 아까 2018년부터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2,4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겠죠. 2020년은 그리고 2019년은 또 7천만 원을 매출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도 이제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2020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처음으로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경비 처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세금을 줄이려고 매출을 7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보다도 더 적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얘는 당연히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과소신고로 세무서에서 과소신고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과소신고했다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 고지서는 이제 300만 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에 써 있었습니다. 이 300만 원은 가산세하고 플러스 원래 내야 되는 세금, 원래 내는 세금이 포함돼서 300만 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친구는 당황해서 세무서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2019년에 7천만 원을 벌긴 했지만 지출이 너무 많아서 번 돈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렇다면 재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이 하기 어려우니 개인 세무사에게 찾아가 의뢰를 하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무서 근처에 가보시면은 많은 세무 대행을 해주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중 큰 세무사 사무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친구 같은 케이스는
5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그곳에서는 33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해갖고 제 친구는 부부가 운영하는 아주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22만 원에 해준다고 해서 그곳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분은 아주 좋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세무사들은 일단 돈부터 얘기하는데 이분은 일단 카드 명세서 같은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다 보내달라고 했고 제 친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세무사 비용보다 더 클 경우 그때 시작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정직한 분이시죠. 제 친구는 그분께 의뢰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환급까지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 친구가 말한 대로 지출이 아주 많았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제 친구는 종합소득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제 친구는 그 내용을 읽고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달 건보료가 66만 원이 나올 거라는 그런 예고를 하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제 친구가 처음에 매출 신고를 7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1천만 원도 안 되게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재신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1월부터 그러니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건강보험료가 처음에 잘못 신고한 그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누락된 건강보험료 그 차액을 한꺼번에 내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금액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고요. 종합소득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이 번 돈에 대해서 정직하게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를 해보면 너무 어려운 세무 용어도 많고 거기에 기준 경비율이 적용이 되면 스스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수료 내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편하겠지만 일반 소상공인들은 세무사한테 나가는 비용도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기초적인 세무 지식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면 제 친구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문적인 세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제 친구에게 들은 얘기와 제가 알고 지내는 세무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냥 머릿속에서 제가 정리해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